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목입니다.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컴퓨터를 보고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이제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런 제목의 발표를 한다는 것을 듣고 또 어디서 이상한 말을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북한에다 붙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아닌 것 혹은 이제 보통 이제 사이버네틱스를 정확한 번역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인공두뇌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인류학 전통 안에서는 예를 들면 사람이 아닌 것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 How Native Think부터 시작하는 레비 브릴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고, 중간에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How Institution Think 이제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 비인간 행위자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전부터 사람이 아닌 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나 그 사고 방식이나 뭐 카테고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 그 다른 뭐 사람이 됐던 뭐 제도가 됐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한 방식의 행위나 사고 방식을 유도해낸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꽤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버네틱스라고 말씀드리는 출발점이 이제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가죠? 여기지? 예. 예, 방금 이제 왜 사이버네틱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져온 그 원전은 아래 잠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베이트슨, 그러니까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쓴 자아의 사이버네틱스라는 짧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용법을 제가 물론 이제 이 베이트슨의 자아의 사이버네틱스의 대상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분석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상이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아의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말을 빌려와서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쓰기까지는 또 중간에 뭔가 설명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논리 구성은 베이트슨의 자아의 사이버네틱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사이버네틱스 이론에서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포스트 휴먼 소사이어티, 포스트 휴먼 시대다라고 했을 때 사이버네틱스가 많이 나오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뭐 딥러닝이나 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는 사실상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1차 사이버네틱스하고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제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사이버네틱스가 원래 피드백하고 상호관계를 가지고 순서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뭐 생태학 같은 데서 이렇게 에너지 플로우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1차 사이버네틱스 퍼스트 오더라고 말을 하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뭐 간단하게만 썼습니다만 1차 사이버네틱스는 관찰된 시스템의 사이버네틱스 상호관계 체계라고 한다면 2차 사이버네틱스는 관찰하는 시스템의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은 1차가 아니고 2차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을 1차라고 쓰고 싶었다면 북한이 마치 기계와 같이 저는 그런 연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어셈블리지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각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가능한데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혹은 뭐 꼭 한국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그걸 구분을 할 텐데요. 한국에서 북한 연구를 하는 것과 한국이 아닌 뭐 미국인 혹은 유럽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북한 연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보통 북한 연구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를 가르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할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관찰자가 어떤 관찰을 어떤 위치에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2차 사이버네틱스로서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 대상을 북한으로 놓고 그 수행되는 모든 연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지칭을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베이트슨의 자아의 사이버네틱스는 말씀드렸듯이 그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새로운 뭐 가설이랄까요, 이런 것인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 나오는 그런 은유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됐던 것이 맹인과 지팡이의 은유죠. 그래서 그 뭐 가령 내가 맹인이고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생태학에서 베이트슨이 쓴 용어입니다만 내가 땅을 톡톡톡 치면서 갈 때 나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지팡이는 차이의 변형이 일어나는 통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지팡이, 그러니까 내 몸의 경계 바깥에 지팡이가 있지만 어떤 것을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케이스에서 지팡이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겠죠. 제대로 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베이트슨이 자아의 사이버네틱스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설명을 할 때 위에 지금 4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통상적인 알코올 중독 이론에서의 가정인데요. 그것을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논문이 쓰여졌을 당시에 베이트슨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와 중독 상태를 정반대로 짝지었고 중독 상태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개인적으로 적절히 교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난폭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베이트슨의 원칙은 이 첫 번째, 이 알코올 중독 방지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생적인 모임인데 그 모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우리의 삶은 통제 불가능했다. 이 말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은 너의 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너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기본적인 패턴은 자신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코올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 안에 나의 의지와 알코올을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베이트슨은 뒤에 가서 쭉 나오는,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기를 이제 그 주관적인 나의 의식과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을 나누고 마음은 내 몸 안에, 내 의식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살아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알코올 중독 방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자생적인 원칙이 베이트슨이 그 사용하고자 했던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이 전제와 그 전개 면에서 매우 유사하게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2차 관찰입니다. 이 1차 관찰, 그러니까 2차 사이버네틱스는 기본적으로 1차 관찰과 2차 관찰을 역시 그 전제를 하게 되는데 이 개념은 그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작동상 폐쇄라는 말로 북한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 북한이라는 대상이 마술과 같아서 평상시에 다른 데다가 붙여서 붙여서 접속사를 사용하거나 형용사를 쓰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북한이란 말만 붙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해요. 그러니까 젠더 그러면 그래 젠더, 북한의 젠더 그래 북한의 젠더 뭐 최근에 또 그랬었죠. 뭐 북한에 2인자가 생겼다 그러면 북한의 속성상 2인자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구나 하지만 한국에서도 2인자의 끝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사에서 말했던 말을 그냥 북한에다 끼워넣기만 하면 뭔가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거나 유달리 신기해하거나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힘이 있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저는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폐쇄성이라고 하는 말은 북한 사회가 폐쇄적이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든 체계는, 그러니까 이 니클라스 루만이 사용하는 이 예는 법 체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그 기준 안에서는 법 체계가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설사 그 이전의 기준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 체계 안에서의 과정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바깥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걸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체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하고 끊어져서 자폐적이다. 서로 영향을, 그러니까 서로 그 외부와 그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작동상의 폐쇄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인용입니다만, 폐쇄성은 체계와 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 체계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현지조사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를 2차, 이건 3차, 4차, 5차, 6차 계속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2차 사이버네틱스는 사실은 관찰, 어떤 체계를 관찰하는 관찰자를 관찰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찰을 또 내가 다시 한번 관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3차, 4차, 5차, 6차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타의 연구하고 다르게 자기 생산되는 작동 원리를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작동상 폐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북한 연구는 그 자체 안에서의 수용되는 전제나 인정 범위나 어떤 논쟁에 있어서의 스타일이나 서로 주저하는 것이나 무엇이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말하면 역시 어떠한 지역 연구에서도 이것은 있을 텐데, 다른 지역 연구보다 유달리 이 북한 연구라고 하는 것을 지역학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모순이랄까요? 그 문제점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관찰자가 관찰하는 체계 내에 있을 때, 즉 관찰로 인해서 체계가 생산될 때,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체계와 환경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떠한 체계도 우리 바깥에 있는 체계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변형시키거나 보고 싶은 것을 선별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자기 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이제 북한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된다. 이게 자의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나, 그다음 체계는 그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구축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으로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였을 때는 별 큰 논쟁점을 불러일으키긴 않지만,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연구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뭐 북한의 접경 지역을 연구했다고 하면 당장 들어온 얘기가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북한 연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북한 접경은 북한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다시 받아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이 상황이 종결이 될 텐데, 그건 아직 없으니까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대립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제가 몇 번 관찰을 했습니다. 즉 만약에 북한 연구를 통상적인 지역 연구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고, 연구 자료 자체가 굉장히 편향돼 있고, 강한 사료 비판의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어떠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렌즈인데, 그 렌즈가 그대로 북한을 보여주는, 그 온전히 보여주는 창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 연구에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과연 너의 자료가, 저는 원래 인류학 전공이고 인도네시아 전공자입니다만, 인도네시아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쌍심지를 켜고 네 자료가 과연 인도네시아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보통 스스로 농담처럼, 저는 자카르타를 연구했습니다만 저는 자카르타 빈민촌에 대해서는 알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웃어요. 하하하.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제가 발표문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특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기준으로 치면 동남아 학회에서 제가 미얀마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 대해서 쓰여진 논문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걸 북한으로 뒤집어 놓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이것은 이제 그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안 스터디스라고 하는 지역 연구의 기반이
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원래 미국의 해군 기지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라는 말은 원래 역사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군 기지, 그러니까 미군의 그 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관할하는 영역이 현재 우리가 부르는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니까 처음부터 이게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지도 않고 심지어 대학의 분과 이름도 동남아학과가 있고 동남아 센터가 있죠. 사실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용도가 있다고 할까요? 근데 그걸 굳이 따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역 연구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 연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한 마을을 연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겠죠. 사실은.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 학계에서 논쟁을 할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증언의 신뢰도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고급 정보에 가까울수록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은 북한에 살다가 지금은 북한 바깥에서 살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저 양반의 증언은 기억인데 저 기억이 과연 북한에서 원래 본인이 살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증언 어떤 오랄 히스토리나 뭐 증언에 대한 연구에 있을 때 항상 깔려 있었던 문제지만, 북한 연구에서의 그 제가 뭐 몇 번의 학술 대회에서나 논문 심사를 할 때 그렇게 강하게 문제제기가 되는 경우를 또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연구를 넘어가면.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아마도 그러니까 그 영어로 쓰여진 북한 연구,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진 북한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저널에서는 그게 그렇게 강하게 문제제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현지조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충 넘어가지만 그 중간의 단계가 그 학술대회 전체적인 분위기랄까요? 한국에서의 북한 연구에서 제가 사실은 뭐 북한 연구에서는 완전히 문외한인데, 그러니까 북한 연구라는 필드, 이 학계를 제가 현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와일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그러니까 너는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라든지, 네가 하는 자료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든지, 혹은 이론을 넌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든지, 뭐 굉장히 강해요. 모두 다 이론 이 토론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오늘 이 발표에 이 글을 완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만 이것을 쓰게 된 첫 번째 계기인데, 처음에 저는 북한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북한학 연구소라는 곳에 가게 됐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 연구를 하는데, 저는 이전에는 인도네시아를 했지만 이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B로 갈아 끼우면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끼워지지 않는 부분을 계속 강하게 의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들, 이제 작은 예일 텐데요. 그렇다면 북한 연구를 지역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이건 지방학인가? 만약 이걸 한국이라고 치면 지방이겠죠. 아니면 한국학인가 이건? 혹은 이게 포스트 사회주의인가? 탈식민주의인가? 혹은 이건 지역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혹은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이건 한국이란 이 단위 안에 있는 지역 두 다른, 뭐 이탈리아가 그렇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뭐 갈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가? 사실은 다 아니죠. 다 아닌데,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기 다른 지역 A, B, C, D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지역학이라는 걸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맞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한국 연구를 코리안 스터디스라고 하는 범주에 무리 없이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학계 안에서의 논쟁이나 그 학자들이 의식을 할 때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요인이.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현지조사 없는 지역 연구, 북한 연구가 현지조사를 하기 어려운, 혹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이란 말을 항상 붙이겠죠. 온전한 제대로 된 현지조사가 없는 지역 연구냐 북한 연구가.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그러니까 관습적인 의미에서 현재 한국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인류학 전공이기 때문에 문화인류학
하시는 분들 중에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들 제가 이제 북한 연구소 간다고 할 때 이것은 제정신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연구하려고 너는 거길 가니? 뭐 인류학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니?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이것과 대비되는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때 인문대학이나 다른 사회과학의 친구들하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가 현지 조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그랬더니 한 친구가 무엇을 가지고 가냐? 인류학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야. 책도 안 가져가? 책 안 가져가. 그럼 뭐 거기서 공부 안 하니? 공부 안 해. 그러면 그 주제를 언제 끝낼 수 글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프로포절에 써 있는 계획이 안 맞으면 다 뜯어 고치는 게 인류학자들한테는 큰 행운이라더라. 그리고 뭐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냐 그래서 글쎄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뭐 학술대 발표도 안 하냐? 안 한다. 그랬더니 그 역사학하고 철학하는 그 두 친구가 형 공부 관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가 1년 이상 어떤 학계의 논의하고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거기 가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연구라고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연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다. 좀 설득을 해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류학의 하나의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건 학계에서 진행되는 그 뭐 토론이나 논쟁이나 담론들 말고 그냥 시장판에서 혹은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죠. 그러나 모든 현지 조사가 그것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실패하죠. 대부분이 별볼일 없는 논문을 쓰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전 그게 인류학이 꾸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반대쪽에 북한 연구에서는 현지 조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현지 조사 없는이라고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괄호를 넣었을 때,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 자체가 모두 다 뭔가를 결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로 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현지 조사 없는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필드, 그러니까 현지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한 줄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논문 한 줄도 쓸 수가 없죠. 그것이 탈북자의 증언에 의한 것이든 혹은 북한에서 나오는 뭐 노동신문을 보고 쓰는 것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뭔가 필드가 나와야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필드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100%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1번과 2번의 의미에서 북한 연구 영역에서 현지 조사라는 건 부재와 결여를 가리키는 지표라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떠한 현지 조사도 100% 투명한 자료와 정보 제공자를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년 반 정도 인도네시아에 살았지만, 보통 인류학에서 그 내부에서는 그 학부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인류학은 장기간의 현지 처리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라포를 형성한다. 뭐 정서적인 그 유대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사실 돌이켜 놓고 생각했을 때 제가 현지에서 살면서 저하고 강한 라포를 형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근데 이제 물론 상대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인터뷰만 하고 오는 것보다는 뭐 친한 사람들이 생깁니다만, 그 유대감이 제가 만들어내는 지식의 어떤 정당성을 그러니까 부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지한 학술적 토론에서는 증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이 더욱이 투명한 지식이다. 그 현지 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그 자카르타를 혹은 인도네시아를 그대로 만났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북한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꾸 가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이제 새로운 하지만 부분적인 현지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연구자들이 어쩔 수 없이 채택해야만 하는 그런 궁여지책이 아니라, 원래 현지조사라는 것은 다 파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가정입니다. 근데 보통 지역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전면에 드러나진 않아요. 즉 현지 조사 없는 지역 연구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를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특정 시기에 한 군데서 수행하는 연구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분신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현지에서 어떤 이 촌장하고 친해졌다 그러면 촌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는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자주 거론되는 얘기는 제가 남성 연구자이기 때문에 여성들하고 얘기하는 데는, 물론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아주머니들에게 매우 놀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장난감 같은 존재였어요. 재밌잖아요. 외부에서 온 남자이고, 예를 들면 한국에 돌아갈 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왜 그때 애가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가서 너희 애를 봐주마. 그러다가 실제로 제가 한국으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환송 모임까지 다 했을 때 어떤 분이, 다 농담인데 제 슈트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본인을 그러니까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관계를 맺기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남성들한테 얻어낼 수 있는 정보와 여성들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명한 현지 조사라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되는 논의들이 인류학에서는 라이팅 컬처라는 이름으로 한번 크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인류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말은 이 라이팅 컬처에서 연구자의 권위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계에서 어떤 지식이 생산됐을 때 거기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거나, 어떤 것은 자료가 되고 어떤 것은 자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로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용어는 라이팅 머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라이팅 컬처를 라이팅 머신이라는 말이 대체를 했는데요. 근데 실제 그 현지 조사 없는 지역 연구에 얘는 많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적대국 연구, 그러니까 그 교양서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칼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죠. 사실은 다 미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쓴 글이죠. 그다음 냉전 시대 미국 학자들의 구소련 연구,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책이 Cultural Studies at Distance라는 책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것도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가 주도해서 쓴 것인데, 이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흥미로운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진행됐던 어떠한 사회과학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여됐고, 엄청난 펀드를 썼고요. 근데 질문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련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성이 뭘까? 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어떤 수능적인 인성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일 핵전쟁이 난다라고 할 때 당신은 핵전쟁이 나는 것하고 지금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 사이에 어떤,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느니 차라리 현재 바깥에 나가서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겠냐? 이런 설문지를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도자한테 지금 문제 제기를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좀 수능적인 국민성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많은 설문을 쌓아서 만들고, 근데 그 설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학자들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문으로 과연 제대로 된 대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 설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어정쩡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다 최근으로 오면 이슬람 근본주의, 9.11 이후에 이슬람 근본주의나 테러 집단에 대한 연구도 직접적인 현지 조사가 가능한 연구는 아니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여행객이나 선교사나 자기 고백 등의 자료에 근거한 연구들, 또 익명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문 연구, 이런 것들은 사실 현지 조사,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이야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땠고, 계급적 위치가 어땠고, 젠더는 어떻고, 평소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식의, 그러니까 어떤 한 재료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료로서의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현지 조사는 아마 오히려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보다. 그래서 현지 조사 없는 지역 연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제가 블랙박스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이기도 한데, 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현지 조사가 불가능할 때에 그 학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나 그 담론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심 같은 것들이 훨씬 적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연구와 비교했을 때 북한 연구가 가지는 부담감이기도 하고 가능성이기도 한 것이, 이걸 지역 연구라고 말할 수가 없죠.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층위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전공자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더라,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있던 이인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다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다들 의견을 내놓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심 자체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 대상 자체가 블랙박스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죠. 결국은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블랙박스를 열어야 되는데, 블랙박스를 연다고 해서 그게 계속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닫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의미의 블랙박스라는 말이 여기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북한 연구라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면 어떤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발표문에는 조금 무리하게 몇 개 써놨습니다만, 그 PPT에,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는 그렇게 길게 쓰진 않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건 단상이기 때문에 몇 개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가 처음에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에 갔을 때, 그때가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풀렸다, 굉장히 기대가 많아지고 이랬을 때, 그때 이제 북한의 신년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신년사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그런 용어들, 김정은이 경제라는 말을 그 전에는 32번 작년 32번 했는데 그다음 48번을 했다, 이런 그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뒤에 서재 같은 게 있었는데 왜 굳이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저런 걸 하고 있을까, 이런. 근데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우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는 걸 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남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분석하지도 않고, 혹은 아주 냉소적이거나 그게 되겠어? 이런 얘기를 인터넷 댓글 정도에 붙는데, 신년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두 다 매달려가지고 이것이 하나하나의 용어,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이나 그 단어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하더란 말이죠. 이 말은 그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신년사라고 하는 매개에 대한 일단 첫 번째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신년사에 대한 자료로서의 신년사에 대한 생각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가 지도자, 국방위원장, 요새는 많이 아프다고 여기저기들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이 가지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는 파급력이랄까요? 하지만 정치 지도자가 앞으로 1년 동안 올해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도 사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전망인데, 그 전망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2차 관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 어떤 가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이제 어떤 증언이 가지는 그런 자료 자체가 가지는 위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서 첫 번째로 일단 북한 연구에서 자료의 신뢰도와 함께 자료를 어떤 것까지 말해주는 것으로 채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층위가 일단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해거리고요. 두 번째는 또 저희 북한 대학에서 열렸던, 제가 처음으로 그때는 지인이 박세진 박사님이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와서 들었을 때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발표도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 플로어에서 한 두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발표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너무나 훌륭하신 의견인데
실제 실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는 나중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플로에서 저런 얘기를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 플로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통상적인 지역 연구에서 누군가 예를 들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시는 교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건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아마 바로 나왔을,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그냥 넘어가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학술대회가 끝났을 때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이 저 증언이 정확하게 접속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끊어내질 못하더라고요. 연구자 자체가 그걸 본인의 연구의 근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약하고, 그런 면에서 통상적으로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에 있는 위계,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말을 해석을 해서 그래서 가지게 되는 권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잖아요. 인문사회과학 안에서 연구자가 과연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로 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북한 연구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 다른 형태의 그 연구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움을 뜻하는 그 지표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하나의 예였고, 마지막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마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북한을 갖다가 붙이면 미래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 과연 북한의 미래는 어떨까? 그럼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는 거 같고, 나만이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북한의 평양을 어떻게 막 무슨 계획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마치 북한의 평양을 모두 다 뽑아 올려가지고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빈 도화지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사실 남한에서 만약 서울을 그대로 뜯어 올려가지고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건 완전 판타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북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되거나, 그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그러니까 정확한 반박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런 걸 아마 북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가지는 단어의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그럴듯하고 어떤 것들은 근거가 있고 어떤 것은 아직 근거가 없고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기준들 자체가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분명히 다른 지역 연구하고는 다른 방식의 그런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북한 연구는 진리와 허위를 가르는 기준을 관찰하고 기술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개념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루만의 사회체크로서의 학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지만 북한 연구는 직접적인 현장 연구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불완전하다는 조건 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연구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건 자체가 새로운 현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른 지역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역 연구에서는 현지어에 능통해야 되고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뭐 정통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아주 고전적인 기준이 제시되는데 반해서 북한 연구에서는 그 기준만으로는 그 연구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지역 연구의 끝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근데 다 연구를 했는데, 뭐 제가 예전에 은사님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 연구, 특히 동남아 같은 연구자가 아마 끝까지 너를 괴롭힐 질문은 네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마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입 밖에 내진 않겠으나 So what? 이라고 물어볼 거다. 그래서 그래 너 가서 그거 연구했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네 연구의 의의, 뭐 네 연구의 이데올로기,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말들이 맨 뒤에 가서 남게 되는데, 북한 연구에서는 그게 그 모든 문제들이 출발점에 있다는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역 현지어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문가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보통 잠정적으로라도 그 사람이 연구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나 안전지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연구에는. 근데 북한 연구는 그게 현저히 작다는 거죠. 훨씬. 이제 그것이 이제 블랙박스와 내부 환경이라는 말로 제가
지칭하려는 바였는데요. 억압되거나 혹은 왜곡된 수동태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루고 있고, 근데 이건 북한만 그런 게 아닌데 북한 연구에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왜 체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전망을 하고, 예를 들면 장마당이 확장됐다 그러면 이것은 북한 체제가 급격하게 변할 징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이미 북한 체제가 장마당 같은 정도의 이질적인 것은 수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체제가 더 튼튼해졌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걸 어떻게 어느 쪽에 맞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다른 영역에서라고 하면 그렇게 전면에 드러나서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 연구에서는 그렇게 전면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 요인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인식이라는 것이나,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북한에 있는 뭐 정치 지도자나 또 북한 학자나 혹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활동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남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자체도 북한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현재 북한의 상황이 어떤 할 것인지 자기 자신만의 2차 사이버네틱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 제가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활동을 연구한다면 3차 사이버네틱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좀 반복이 됩니다만 조금 오버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연구에서의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이거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 스팟이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전도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 연구의 결과물이 그 연구 대상과 자료와 다시 만나는 양상과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블랙박스를 얼만큼, 이 자료를 가지고 북한이 어떤지를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은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닫힐 텐데, 그럼 언제 닫혔다가 언제 빨리 열리는 건지에 대한 논의들, 사실 이건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 보통의 지역 연구에서는 전면적인 논쟁의 대상이 안 되는데, 북한 연구에서는 항상 전면에 나서 있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로 북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당신의 연구는 어디까지 유효한가,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전면에, 그러니까 전선에 놓여져 있죠. 또 북한에 대한 관심의 크기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에피소드일 텐데, 제가 있는 신한대학교에서 그 SSK 사업에 지원을 했을 때, 그게 한창 남북관계가 좋아질 거다라고 했을 때 증여와 남북관계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야, 너무 요즘 시류에 부합해서 그냥 쉽게 가려는 거 아니냐, 남북관계가 좋다니까. 그런데 올해 거의 비슷한 걸로 또 다시 썼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요즘 남북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걸 해서 되겠니? 그러면 남북관계가 좋아도 연구를 못하고 남북관계가 나빠도 연구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설명했던 방식은, 북한 연구는 현실 정치하고 너무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학계의 자율성이라는 거 확보가 안 된다라는 설명이 통상적인 설명이죠. 근데 사실은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설명해 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서로 반대인데 결과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자율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학계는 어느 순간 어떤 것에 반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어떠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할 때 그 하나하나의 상황이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이 자율성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학계와 사회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을 텐데, 적어도 북한 연구에서 그러니까 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실 정치와 북한 연구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가깝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 현지조사 기반 연구로서 북한 연구, 만약에 이것이 동남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이런 등등등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걸 놨을 때, 일반적인 현지조사에 기반한 지역 연구라고 한다면 이건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반적인 지역 연구라고 하는 건 사실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상상하는 거죠. 어떠한 지역에 대한 연구도 일반화될 수 있는 측면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현지조사를 기반하는 연구라고 북한 연구를 생각하면 너무나 치명적인데, 사실 저는 이 현지조사, 직접적인 현지조사,
장기간의 체류, 직접 좀 자신이 뭐 문서고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자료를 구했다든지 뭐 이랬을 때 나오는 그런 안전 장치랄까요? 자신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북한에 대한 지식은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이 안전 장치가 없는 상태가 이 연구의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 세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정 연구하고는 다른 격렬한 엔진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선생님은 북한학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북한 연구라면 몰라도, 왜냐하면 로지라는 말을 붙이려면 대상을 다루는 독특한 뭐 약간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 대상을 다루는지에 대한 게 갖춰져야지 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냥 연구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아직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렇죠. 북한학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주저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는 북한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베이트슨 마음의 생태학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사이버네틱스적으로 말하면 무엇의 관계, 무엇의 부분이라는 관계는 항상 필연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완적이지만, 무엇의 부분의 의미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다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2차 관찰에 기반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은 모두 다 다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는가에 따라서 비추어지는 상은,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 아닐 텐데, 저는 그것이 주관적이라거나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객관적이 하지만 파샬할 뿐이죠. 부분적일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체 어떤 자료가 어떤 지역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은 이미 끝났고, 근데 역설적으로 많은 지역 연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직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론을 했을 때 나오는데 연구에서 그것이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부재나 불완전함의 징표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